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재무회계다. 이 재무회계는 철저히 뭐가 되냐? 타인이 만든 상품. 이 상품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타인이 메이킹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타인이 만든 물건을 사다 파는 재무회계를 중심적으로 배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9절부터는 원가회계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데, 이 원가회계는 철저히 바로 타인이 만든 물건,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제품이다 이거죠. 제품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물건, 그렇죠? 자기가 메이킹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 원가회계다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무회계, 원가회계다 이래 돼서 회계에 대한 뭐가 되냐 원리라고 얘기를 했죠. 회계의 원리다 이런 말을 갖다 쓰는데, 회계학 속에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또는 뭐 회계 원리 이런 얘기가 되고, 이걸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중급회계가 있다. 중급회계가 이제 고난이 문제를 취급하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재무제표의 결합을 나타내는 고급회계가 존립할 수 있는데, 우리 고급은 필요 없고 중급회계는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상품을 가지고 취급했다면 이건 제품을 취급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상품을 취급하는 재무회계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느냐, 상품 계정을 마치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처럼 봐라. 그러니까 여기가 기초, 여기가 매입, 여기가 매출, 여기가 기말 재고다 이렇게 우리가 놓았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했던 이야기가 바로 A에다 B를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이다. 여기다 C를 갖다 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판물건의 원가가 나온다. 그리고 상품 계정을 우리가 얘기했던 거, 여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초 재고, 여기가 매입액,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 매출액. 자, 여기가 기말 재고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A에다 B를 더하라. 이 두 가지를 다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얘기하지. 여기다가 기말 재고 C를 빼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뺀다 하는 게 이게 원가를 나타낸다 이거죠. 원가를 나타내고 바로 이 D와 원가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익을 구했다. 상품 매출 이익을 구했다. 이게 바로 재무회계 내내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기말 재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넘어왔을 때 이미 고정이 돼 있어. 지난번 장부 속에 보면 기초 재고는 지난달에 넘어왔으니까. 매입액은 이제 총 매입액에서 빼주고 그 다음 재비용이 있다면 더해줘라. 장부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기말 재고가 될 때 기말에는 바로 몇 개냐 하는 개수와 단가가 매우 중요하다. 개수와 단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 개수를 갖다 우리가 따지는 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기말 재고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 개수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실제 재고조사표, 장부의 계속기록법, 두 가지를 섞은 혼합법, 이거 세 가지가 있다. 개수 문제는. 그리고 단가에는 개별법, 파이포, 라이포,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전부 다 5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 했느냐?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배웠던 이유는 바로 그만큼 기말 재고, 바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야 된다 그럴 때 C,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이 원가회계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흐름, 물건을 갖다 사와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배운다. 그러니까 이미 OT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볍게 우리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흐름을 갖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일종의 프로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프로차트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프로차트를 우리가 생각해 준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원재료다, 재료부, 그 다음에 제공품부, 제품부다 해서 세 가지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든다 그럴 때 밀가루 자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료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밀가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밀가루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재료부다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밀가루 반죽 상태를 갖다 우리는 제공품, 현재 공정 과정에 있노라. 밀가루 뭐가 되냐? 반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거죠. 이 반죽은 현재 중간 과정에 있다. 근데 팔 수 없다. 그럼 팔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셀링이 불가능하다. 밀가루 반죽을 파는 사람은 없지. 근데 타이어 같은 반제품은 뭐가 되죠? 팔 수 있다.
그래서 반제품과 제공품의 차이는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는데 제공품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빵을 갖다 우리는 제품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완성된 빵을 얘기한다.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완성된 빵을 여기 진열대 위에 올리면 그때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여기 진열대가 있다면 진열대 올릴 때 마치 여기는 그냥 사와서 파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가진 게 이게 상품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앞에 배웠던 상품 계정에서 재료부터 이해되죠. 기초에다가 매입에다가 기말 재료 요거 하면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뭐가 되죠? 투입된 재료 원가가 나오지. 투입된 재료 원가가 여기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제공도 기초에다가 여기 단기 투입된 재료 원가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모모비나 제조 간접비 등은 계산할 것 없이 T가 없이 그냥 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기말 제공을 빼면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내가 생산하는데 제품을 만드는 데 대한 제품에 뭐가 되느냐? 제조 원가가 된다 이거죠. 여기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품의 제조 원가. 이 제조 원가를 갖다 이건 투입 원가. 투입 원가라고 얘기하죠. 투입 원가. 이건 제조 원가. 그리고 왜 되느냐? 여기 기초에다가 여기 매입액을 다 요걸 넣으면 C를 갖다 빼면 제품에 뭐가 되느냐? 진열대 올라가 있는 상품의 매출의 원가. 상품의 매출의 원가. 이 진열대에 있는 상품의 매출의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세 번째가 나와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요 과정 세 가지 요 과정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부 다 잡아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원가 회계에서 아주 핵심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는 뭐가 되죠? 바로 여기에서는 투입된 재료 원가가 얼마인지를 집계한다. 투입된 재료 원가가 얼마인지를 집계하자. 그다음에 여기는 제품의 제조 원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결정하자. 그러면 제품의 제조 원가를 결정해요. 그리고 상품의 매출 원가를 갖다 뭐 하느냐? 산정한다. 또 원가를 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가 회계는 옛날에 재무회계 배울 때 A에서 B를 더해 C를 빼면 원가라는 하나의 상품 계정을 재료부에다가 제공품부에다가 제품부에다가 각각 다 연결하며 집계, 결정, 산정의 단계 이걸 갖다 우리가 거치는 게 바로 여러분 원가회계 과정이다. 그래서 옛날 상품 계정 배웠을 때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원가라는 시스템을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에 각각 다 투입하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원가회계다. 일반 우리가 봤을 때 원가다. 이 원가라는 말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아마도로만 코스트다 이런 얘기가 되죠. 내가 어떤 상대를 얻기 위하여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목적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스페셜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스페셜한 목적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바로 이 목적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 뭐가 되냐 바로 내용을 갖다 보면 희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희생 코스트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희생을 일종의 하나의 원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 하나를 갖다 얻기 위하여 돈을 준다. 그럼 그 상품 산 돈이 뭐가 되죠? 바로 희생의 대가란 말이야. 이럴 때 이 희생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바로 원가라는 얘기를 갖다 쓴다. 이런 얘기가 원가의 의미가 되고 원가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책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책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럼 자산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갖다 투여를 합니다. 생산에 투여를 하자. 그럼 생산에 투여를 갖다 했다 이라면 이 생산에 투여된 이야기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종의 뭐가 되죠? 물건을 갖다 놓았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소멸되기 때문에 이건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원가다.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희생을 치렀다 이거죠.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단 소멸된 생산에 투입된 걸 갖다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데 원가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비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용이란 말의 뜻을 갖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실이란 말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용과 손실의 개념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의 창출한 부분 예를 들어 수익의 창출에 기여한 부분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비용이다 이거죠. 대가다. 대가를 치렀다.
뭐를 내기 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대가를 치렀다.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죠? 비용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익의 창출에 기여를 못한 거, 수익 창출에 기여를 못했다 이거죠. 창출에 기여를 못한 부위.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희생을 일종의 하나의 사라져버린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 도둑을 맞았다.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쥐가 와서 갉아먹어가지고 물건을 팔 수가 없다. 이건 뭐가 되느냐? 냉정하게 이해하면 바로 수익 창출에 기여를 못했다 이거죠. 이럴 때는 우리는 손실이라고 불러준다. 그런 이야기. 비용은 그야말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대적 개념, 희생. 이 희생을 갖다 우리는 원가로 보며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용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현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 실현됐으니까 실현됐다 이거죠. 실현된 부분, 바로 수익을 실현하게끔 만드는 건 뭐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실현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실현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이건 참여했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참여하지 못했을 때 이건 뭐로 봐야 되느냐, 손실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건을 만드는데 실현한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뭐가 되냐, 비용이라면 전혀 창출에 기여를 못했다. 예를 들어 도둑을 맞았다든가, 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쥐가 와서 갉아먹어버렸다든가, 또는 뭐 시멘트 같은 게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든가,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손실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속에도 바로 원가 분류에 대하면 뭐가 되느냐, 제품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했다. 원재료를 구입한 자체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재료를 갖다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생산에 투입했다. 이건 원가가 된단 말이야. 직접 원가가 되는 거죠. 왜? 직접 투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제품이 판매되어서 뭐가 되느냐, 실현되게끔 도와준 부위는 뭐가 되죠? 매출의 원가에 속하며 비용이라고 우리가 보죠. 그러나 예를 들어 판매를 하지 못하고 도둑을 맞았다든가 도난을 당했다 이럴 때 이건 바로 손실로 본다 한 사례가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처음 기초를 하신 분이나 전공하신 분이라도 후배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체적 사항을 갖다 주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케이스 스타디다, 사례 연구라는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런 사례와 더불어서 알아두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하여 밀가루 100포대를 투입했다. 97포대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투입을 했는데, 3포대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미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되느냐 하면 비젖어 버렸다. 그럼 비젖은 3포대는 뭐가 되느냐, 손실이 되고, 97포대를 직접 투입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건 원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으로 본다는 개념으로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밀가루 100포대를 만약에 빵 만드는 공정에 투입을 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97포대는 바로 7포대는 정말 생산에 참여를 했지만 3포대는 정말 비에 젖었어, 또는 뭐 쥐가 갉아먹었어, 못 쓰게 되었다 그럴 때 이건 바로 손실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개념을 갖다 확실하게 창출했느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비용이냐 손실이냐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이 불가능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추적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원가가 들어갔을 때 이게 원가를 따로따로 추적이 가능하냐, 이럴 때 추적이 불가능하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직접과 간접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DM이라고 얘기해, 다이렉트 코스트, 직접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직접이다 그럴 땐 배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직접에 속하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 묻는다면, 누구에게 임금을 줬다, 임금 줬다면 임금 준 사람이 명백합니다. 추적이 우리가 봤을 때 어디 되죠? 가능하다 이거죠.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한 입장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 임금을 줬다, 그럼 임금 얼마 줬느냐,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보면 그 사람의 월급 준 걸 갖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매출의 원가다. 매출의 원가도 우리가 가만히 어디에 되느냐 그럼 계산을 하면 바로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비를 줬다. 그럼 관리비가 우리가 나온다 그러면 관리비 뭐 두리뭉실, 예를 들어 뭐 영역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공장을 갖다 100평을 빌렸었는데 A파트, B파트, C파트라면 면적에 따라 관리비를 각각 구분한다. 이건 배분밖에 안 되죠. 직접이 아니고 이때는 뭐가 되느냐? 간접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간접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관리비. 관리비는 사용한 면적에 의하여 관리비를 갖다 우리가 정확히 나눌 수가 없으니까 비례적으로 나눈다. 또 여러분 잘 알지만 소모품이다. 이런 것도 역시 어디 되느냐? 영역마다 사용의 양에 의하여 분야마다 구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이냐?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물건 썼을 때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는 건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이 불가능하냐? 추적이 불가능해서 단순히 배부를 해야 된다. 배부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배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건 간접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배가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직접으로 본다. 간접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직접의 차이는 배분냐 아니면 추적이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게 만약에 추적이 가능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직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매출의 원가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관리비라든가 소모품은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느 영역이 얼마 썼느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간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지만 원가의 추적이 가능하냐? 원가의 추적이 불가능하냐? 만약 원가의 추적이 불가능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면 간접으로 보고 직접 해야 되냐? 배분이 가능하다. 직접적이다. 그러면 이건 직접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직접과 간접. 이 직접과 간접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추적이 가능하냐? 여기는 배분을 해야 되느냐? 추적이 불가능해서 여기는 뭐냐? 배분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건 간접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따라 이제 구분을 했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산에 관련되냐, 생산과 직접 관계가 되느냐, 생산과 관계가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제조 과정에 직접이냐 또는 아니면 제조 이외에 의해 되느냐 그럼 영역이냐에 따라 제조 시냐, 제조 전이냐, 제조 후. 그래서 우리가 제조에 직접 들어가는 내용과 제조의 사전이나 아니면 제조가 된 후나 바로 전후를 갖다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일단 뭐가 되느냐 원가를 구분하는 기법을 또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우리가 봤을 때 제조 원가다 그럴 때는 제조시입니다. 제조 원가는 그야말로 물건을 제조할 때 들어간 비용은 제조 원가다. 그러나 비제조는 뭐가 되느냐 제조 전이나 일단 시가 아니라 전이나 아니면 제조 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제조 후다. 그래서 제조 전이나 제조 후에 한 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비제조 원가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생산과 직접 관련이 된 제조 시에 들어가면 제조 원가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제조와 관계가 없이 제조 전이나 또는 제조 후에 관계가 되면 이거는 비제조 원가라고 우리가 본다 하는 이야기. 기능에 따라 통신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제조가 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재료비가 있고 노동력을 준 노동력비, 재료와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조 간접비로 돌린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접 재료비다. 직접 재료는 바로 내가 밀가루 100포대를 갖다 어디에 되느냐 투입했다. 밀가루 100포대. 이 밀가루를 갖다 100포대를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하여 밀가루 100포대를 갖다 투입했다. 그럼 뭐가 되죠? 직접 재료비가 된다 이거죠. 사건을 하나 정도 배우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빵을 만들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갖다가 예를 들면 5명 5명의 종업원을 갖다 사용했다. 종업원을 사용해서 일당을 주면서 참여를 시켰다. 이건 뭐가 되죠? 노동에 대한 이야기. 직접 노무비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이제 이 이외 밀가루 100포대와 그 다음에 5명의 종업원을 갖다가 투입한 임금 요거는 직접 노무비가 된다 이거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뭐가 되느냐 이 이외 이 두 가지 이외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세라든가 가동을 위한 기계 사용료라든가 얼마든지 전기세 쉬운 예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세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수선비나 등등등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등등등등등은 이 두 가지 제외한 건 제조 간접비로 본다. 그게 세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밀가루 100포대를 투입했다 그럴 때 밀가루는 바로 재료부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빵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자 5명을 투입한 임금을 줬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공무비가 된다 이거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도 예를 들어 기계가 고장났다, 수선했다, 또는 뭐 예를 들어 전기에 뭐 전기세가 나갔다 등등은 뭐가 되느냐? 제조 간접비로 뽑을 수밖에 없다.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게 바로 제조 원가의 3대 요소라고 우리가 부른다. 뒤에 가면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게 요 세 가지다. 그러면 이제 제조가 아닌 제조 전이나 제조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비제조 원가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여기는 판매비와 그 다음에 관리비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다. 비교적 판매비에 속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가 되느냐? 광고비가 대표적인 거죠. 광고를 많이 치는 만큼 판매비는 어떻죠? 늘어나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관리비다. 관리비는 예를 들어 사무실에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럼 사무용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건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돈을 줬다. 임차료를 줬다. 사무용 건물에 임차료를 줬다. 그럼 뭐가 되느냐? 생산과는 직접 관계하고 사무니까 건물의 임차료, 임대료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관리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광고비처럼 이렇게 된 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밸리어블 코스트, 변동비다. 그 다음에 반면에 사무실 같은 이런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광고비에 속하는 판매비는 광고비가 대표인데 이건 뭐가 되느냐? 변동비적 성격을 띠고 있고 사무용 건물에 대한 임차료 같은 거는 고정비로 봐야 된다. 왜? 우리가 봤을 때 직접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회계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앞쪽에서 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어왔죠. 그 부위를 갖다 가볍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 두 가지 VC와 FC에 대한 이야기 앞쪽에 배웠던 바로 손익분기점을 통하여 한 번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개념을 갖다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도표 위에 여기에 코스트를 놓아라. 코스트가 철저히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매출 개수가 아니라 매출액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단위 통일을 갖다 의미해야 된다. 단위가 여기가 원이니까 여기도 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단위 통일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간 비용,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간 비용은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뭐가 되냐? FC. 바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던 사무실 임대, 바로 임대료. 임차료 바로 FC에 속하는 고정비라고 말하죠. 이 고정비는 매출액이 뻥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걸 FC라고 말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되죠? 변동비를 갖다는 밸리어블 코스트. 이건 바로 광고비가 대표적이다 이거죠.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광고를 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결합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총비용이다. TC라고 말한다. 이 TC와 TR 요 만나는 교차점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그러니까 BP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 BP에서 더 많이 팔았다 그럴 때는 이득이 나고 요거보다 적게 팔았다 그럴 때는 손해가 난다. 이거 두 가지의 바로 직선.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 y 꼴 ax 플러스 b다. 이거는 y 꼴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이 두 개를 연립으로 푼 게 뭐가 되죠? 손익분기점이 뭐가 되냐? 바로 분기 분석을 통한 하나의 뭐가 되죠?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 원래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직선 방정식이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램이다. 바로 직선 선형 계획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왜? 직선에 의하여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선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로서 1 변동비율 1 변동비율분의 고정비 플러스 제로, 고정비 플러스 제로 요게 놓고 이 제로는 희망이익이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내가 100만원 벌고 싶다 그럼 영자리 100만원 넣으면 돼. 그러나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그러는 건 손익분기점 개념은 본전치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들어간다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변동비율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변동비의 개념이 뭐가 되죠? 변동비세의 기울기 알파를 얘기합니다. 요 선액 알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갖다가 알파를 놓으면 연간 매출액분의 연간 변동비 알파, 하나당 단값은 하나당 변동비 알파. 그래서 우리가 연간일 때는 연간, 연간일 때는 연간,
하나일 때는 하나, 하나일 때는 하나.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연간 매출액분의 연간 변동비다. 그럼 이게 뭐가 들었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변동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당 단가분의 하나당 변동비가 뭐가 되느냐?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변동 비율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또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된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때 판매비, 관리비. 바로 판매비가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밸리어블 코스트라면 관리비는 뭐가 되느냐? FC를 나타내며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비제조 원가. 제조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제조 원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궁극은 뭐냐? 생산과 관계가 되죠. 간접이라는 말에서 생산과 또 공장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공장에 물건 판매하는 거고, 여기는 판매와 관계가 된다 이거죠. 판매와 관계가 되고 일종의 뭐가 되느냐? 마케팅, 판촉을 위한 비용, 판촉을 위한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나의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영역이라. 제조는 간접비지만 생산과 관계가 되고 판매비는 판촉을 위한 거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대비하는 것에서 자주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비교를 같이 한번 가볍게 해보는 게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죠. 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루면서 바로 제조 간접비와 판매 관리비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내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생산과 직접 관계가 된다. 제조 간접비는 생산입니다.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이 있냐 어디에서 일어나죠? 공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라 이거죠. 그러나 판매 관리비다. 판매 관리비는 어디냐? 사무실입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거. 공장이냐 사무실이냐에 따라 우리는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생산. 공장이라는 얘기가 되지. 생산은 공장이죠. 공장에 일어나는 감가상각. 감가상각 가치가 하락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랬죠. 감은 마이너스, 가는 밸류, 상각은 비용, 가치가 떨어지는 걸 비용화한다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불러줬죠. 근데 만약에 뭐가 되느냐? 사무실의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뭐가 되느냐 하면 건물, 사무실 건물 또는 본사 건물 이런 것들은 생산하고 직접 없죠. 이건 감가상각이라도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된다 하는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산직에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관리자의 급여. 이 생산자의 관리자 급여는 뭐가 되죠? 생산과 관계가 있다. 아까 공장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 간접비로 봐야 된다. 그러나 판매원의 급여는 뭐가 되느냐? 생산과 직접 관계가 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장 사무실의 운영비. 공장 사무실의 운영비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렇죠. 공장 사무실의 운영비는 공장을 위한 거니까 생산과 관계가 돼 제조 간접비란 말이야. 그러나 판매부서의 운영비, 판매부서의 운영비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판매 관리비에 속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 여러 가지 소모품, 공장에서 여러 가지 쓰여지는 소모품은 어디에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산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제조 간접비가 된다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에 뭐가 되느냐? 소모품은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공장에 여러 가지 쓰여지는 전력비, 공장에 쓰여지는 전력비나 동력비 이건 뭐가 되느냐? 생산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속하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러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력이나 동력비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바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생산과 직접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제조 간접비로,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무실 일반적 판매를 위한 내용이 되는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가 형태라는 말은
조합도와 관계에서 조업도. 조업도는 바로 물건을 우리가 생산하는 걸 우리는 조업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물건 생산을 우리가 조업도라고 조업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조업을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조업은 바로 어떤 원인과 논리적인 면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비용을 갖다 우리가 구분해보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원가 형태에 대한 분류다. 이런 말을 쓰죠. 원가 형태에 대한 분류다. 여기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조업도를 갖다 관계를 가져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조업도는 보륨이란 말의 약자로 V로 보통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책 같은데 바로 보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보륨이 뭐가 되느냐? 조업도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업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각각 변동비는 어떻고, 고정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준고정비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살펴봐야 할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 변동비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변동비는 바로 생산과 정비례하며 변동하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표를 갖다 그려봐라. 그럼 바로 이 보륨을 나타내고, 여기 뭐가 되냐? 코스트를 나타내자 이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럼 철저히 정비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례적이다 이거죠. 비례적. 변동비는 바로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동비의 개념을 얘기하고, 여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단위당 변동비, 총 변동비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여기 바로 알파를 나타내는 조업률, 여기 바로 알파가 뭐가 되죠? 기울기를 나타내지. 여기 이하여 정비례하며 나가는 게 변동비의 개념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변동비로 첫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고정비라는 개념이 나오지. 고정비는 여기에 선을 쭉 놓고 우리가 본다면 바로 고정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뭐가 되느냐? 조업도와 관계없이, 보륨과 관계없이 코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이렇게 쭉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더라.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고정비다. 조업의 변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게, 그럼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건 조업도는 일종의 단위당으로 따진다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많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지고 나중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 입장으로 보면 고정비는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한 개를 만든 100개를 만들든 관계없이 똑같이 들어간다 하는 게 고정비가 되고, 아무래도 하나당 단가를 따진다면 고정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 만큼 하나에 대한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준변동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준변동비는 어떠냐? 그림을 여러분들 하나씩 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어떠냐? 맨 먼저 고정적 성격을 띄어 나중에 변동적 성격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고정비 성격에다가 변동비 성격을 갖다 결합한 형태, 고정비와 변동비가 결합된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생활 속에서 본다면 어떤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택시요금. 택시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죠. 기본요금이 있단 말이야. 기본요금이 있고 어느 시점 가면 뭐가 됩니까? 택시요금이 나중에는 변동비가 적용되죠. 여기 바로 뭐가 되느냐? 고정비와 변동비를 결합한 형태를 준변동비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준고정비의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얘기,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도 역시 그림으로 우리가 그린다면 종업원을 10명 단위로 관리자를 하나씩 쓴다. 이럴 때는 10명까지는 1명, 20명까지는 2명, 30명까지는 3명. 이렇게 왜 되느냐? 비용이 준고정비에 속하는 거다 하는 말을 우리는 준고정비 개념 속에서 그런 계단식 올라가는 이런 거. 종업원 10명을 갖다 고용했을 때는 1명의, 20명이 될 때는 2명, 30명이 될 때는 3명의 뭐가 되냐? 관리인이 필요하다 할 때 이게 준고정비.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준고정비는 단계를 얘기하는 그림.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바로 원가 형태.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이야기로 우리가 분리시키면서 진행한다면 이런 그림을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관련 원가다, 비관련 원가다 한 문제를 우리는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원가다, 비관련 원가다.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다 하는 문제가 있죠. 이걸 갖다 가볍게 우리가 본다면 관련 원가는 어떻고 비관련 원가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관련은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지. 비관련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가볍게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요 두 가지 개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회계 원리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비전공 학생들이 처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 원가란 연대안 사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원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안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관련 원가는 A를 취하느냐 B를 취하느냐 이 두 가지에 만약에 어떤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럴 때 또 이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관련 원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안의 차이가 있느냐, 대안의 차이가 있느냐, 대안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걸 뭐가 되느냐, 관련 원가를 얘기합니다. 대안의 차이가 있다 하면은 관련 원가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안의 차이가 없다, 대안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A를 취하든 B를 취하든 대안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관련 원가다. 이 두 개가 관련성이 있다면 대안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대안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A를 취하든 B를 취하든 대안의 차이가 없다 이러면 이건 비관련, 관련이 없는 원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속에서 우리가 따진다면 관련 원가는 분명히 뭐가 되느냐? 두 대안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 이 대안의 차이를 갖다 뒤쪽에 가면 뭐라고 하냐? 이건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하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바로 A를 취하느냐, B를 취하느냐에 따라 대안의 금액이 달라질 때 이걸 갖다 우리는 그 차이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회비용이다. 이 관련 원가는 그건 뭐가 되냐?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기회비용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전혀 대안의 차이가 없다. 뒤에 가면 이제 매몰 원가라고 있습니다. 매몰 원가. 매몰 원가는 바로 한 번 투입했다면 어떤 대안의 차이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럴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매몰 원가라고 하고 비관련 원가는 비몰 원가다. 뒤에 가서 매몰 원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웁니다. 매몰 원가는 어떤 대안을 갖다 취할 수 없어. 매몰 원가를 갖다 우리가 말하라. 예를 들어 내가 고수톱을 치다가 돈을 잃어버렸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회사를 운영하다가 뭐가 되느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돈을 갖다가 연구비가 투입이 됐다. 돌릴 수 없는 원가다 이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하나의 매몰 원가라고 얘기를 하더라 한 말을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원가의 경우는 뭐가 되냐 바로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기회비용이 문제가 터지게 되고 비관련 원가는 대안의 차이가 없단 말이야.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한 번 들어간 원가는 되돌릴 수 없는 매몰 원가를 얘기한다 그러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며 관련과 비관련 이 두 가지 대안의 차이가 있나 대안의 차이가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각각 이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바로 의사결정의 관련성. 의사결정의 관련성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매몰 원가다. 매몰 원가는 돌릴 수 없는 원가를 갖다 우리가 매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투여를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원가. 일종의 뭐가 되죠? 성큰 태양이 지은 비용이다. 이건 바로 뭐냐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회수가 불가능한. 회수가 불가능. 내가 돈을 갖다 이었다면 회수가 불가능한 걸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회수 불가능한 내용. 이런 원가를 갖다 회수 불가능 원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몰 원가라고 얘기한다. 관련과 비관련은 대안의 차이가 있나? 대안의 차가 있느냐? 대안의 차를 갖다 존재한다 그러면 관련 원가입니다. 그러나 대안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안의 차이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비관련 원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대안의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여기는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가 되죠.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걸 갖다 잡아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때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 기회비용은 인생을 사는데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기회비용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바로 예를 들어서 A란 남자가 있는데 B란 여자와 C란 여자가 둘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B와 결혼할 때는 C와 결혼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지. 그 다음에 C와 결혼한다 그러면 B와 결혼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해야 되죠.
한쪽에 포기하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한쪽에 포기하는 비용. 포기하는 비용. 인생에서 포기하는 쪽의 비용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준다. 근데 대안에 차이가 있다 이럴 때는 이거는 기회비용이 분명히 B를 대하느냐 C를 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대안에 차이가 없다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하던 매몰 원가에 속하는 이야기가 되고, 매몰 원가 한번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매몰 원가가 되고, 이 매몰 원가는 공급은 뭐가 되느냐? 비관련 원가와 관계가 된다. 이건 비관련이다. 비관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나 기회비용 대안의 차이가 있는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쪽의 비용을 갖다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대안의 차이가 있을 때이고, 요거는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가 되며 대안의 차이가 없는 걸 얘기한다. 회수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회피 가능과 비회피 불가능은, 회피는 말 그대로 내가 이해되죠? 피할 수 있는 원가. 한마디로 하면 피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회피 가능이 되죠. 절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느냐,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지출원가라고 있어요. 기회비용은 반대가 지출원가. 예를 들어 B와 결혼했을 때 C와 결혼해서 누려야 할 포기하는 쪽의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나 B와 결혼했기 때문에 B와 같이 살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그러냐? 지출원가라고 불러준다. B와 결혼했다. 그럼 C와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는 쪽의 비용은 기회비용. 그리고 B와 결혼해서 살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되죠? 지출원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회비용과 또 지출원가는 반대적 개념이고, 이거는 회피가 가능하냐, 회피가 불가능하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회피 가능과 회피 불가능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차액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액원가. 차액원가는 여러분 잘 알지만, 만약에 차액원가 뭐냐? 4명을 갖다 고용했을 때 뭐가 되느냐? 들어가는 월급과 5명을 가용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의 비용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차액원가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바로 한 사람의 차이 나는 원가를 갖다 우리는 일종의 하나의 차액원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부가원가라고 있습니다. 부가원가. 부가원가는 뭐가 되느냐? 바로 상대의 다른 어떤 부가적인 요인. 예를 들어 원재료를 구입한다라고 우리가 돼 있어. 원재료 구입. 원래는 원재료를 구입하면 원재료 가격만 줘야 된단 말이야. 원재료 가격. 이 계약 가격이라고 얘기하죠. 계약 가격만 우리가 주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 뭐를 갖다 우리가 했느냐? 빌려준 자금.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여기 바로 빌려준 자금의 이자와 시장 이자율 차이. 일종의 뭐가 되죠? 그렇죠? 이자액의 부과. 이자액 차이, 차액 이자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차액 이자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부과되는 원가. 이건 거죠. 자기가 돈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만약에 물건을 산다는 조건이라면 물건값만 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3억의 돈 자금을 갖다가 빌렸었다 이거. 대신 이자를 사게 받았다 이거지. 그럼 그 반대급부로 이 차액의 이자를 혜택 볼 만큼 더 플러스해서 계약 가격을 높여줄 때 원재료 구입비가 늘어나죠. 이런 걸 갖다 부과된 원가. 이 부가 원가 속에는 바로 상대에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급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지급해야 될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가 원가다. 그래서 우리 책도 보면 원재료 구입비에 계약을 갖다가 하면 정상이면 정상 가격, 시장 가격대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들으냐? 이자를 사게 빌려준 대가로 우리가 봤을 때 왜 됩니까? 자기가 받은 혜택보다 시장 이자율이 보다 사게 빌렸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쳐서 우리가 만약에 원가를 구입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원재료 구입에 따른 무슨 비용? 부가 비용이 더 추가된다. 상대에게 혜택 받은 데 대한 반대급부.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부가 원가라고 불러준다 하는 원가의 종류를 한번 쭉 우리가 했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린다는 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관련과 비관련인데, 관련 원가는 뭐가 되죠? 그렇죠. 기회비용입니다. 비관련 원가는 무슨 원가? 바로 여러분들 매몰 원가가 되죠. 기회비용의 반대적 성격이 뭐대? 지출원가.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며 나가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원가의 구성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의 구성이다 그럴 때 원가의 구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란 세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중급회계 가서도 우리가 뭐를 배우느냐, 원가 회계를 배울 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는 직접이란 말이 들어가죠. 직접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직접이란 말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 이외 제외된 다른 건 뭐가 되느냐, 제조 간접비다. 제조는 뭐가 되느냐, 바로 그 두 가지 재료비와 그 다음에 노무비를 뺀,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제조 간접비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된데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원가 제1의 원가는 뭐가 되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제1의 원가는 바로 여러분 직접이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 원가는 아까 제가 말할 때 직접 재료비, 예를 들어 내가 밀가루 100포대를 갖다 투입을 했다. 재료비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해야 되죠? 97포는 생산에 참여했지만 이건 비용입니다. 3포대는 도난을 당했다. 손실이다 이거죠. 그럼 이때 바로 직접적으로 97포대. 그럼 뭐가 되죠? 직접 재료비가 된다. 왜? 빵을 위하여 직접 들어갔으니까. 총 들어간 100포대지만 97포대는 생산에 참여했지만 3포대는 도난을 당했다. 그럼 97포대를 직접 재료비를 당한다. 그럼 여기다 뭐냐? 그럼 직접, 역시 여기도 직접 노무비가 되죠.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빵을 만드는 것과 직접 관련된 노동자가 5명이 투입이 돼서 그 비용을 줬다. 그래서 직접이다. 요 두 가지가 뭐가 되냐? 그럼 제1의 뭐가 되냐? 원가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라 그러죠? Material, D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노무비니까 디렉트 로버라는 말을 갖다 라버라는 말을 써가 DL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DM, DL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갖다 기본 원가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 원가는 이 두 가지 제1의 원가에다가 제1의 원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직접 DM과 DL을 갖다 두 가지를 단 걸 우리는 제1의 원가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요 두 가지 이외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조 간접비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래서 기본 원가. 이게 바로 기본 원가를 얘기한단 말이야. 기본 원가. 이게 기본 원가란 말이야. 기본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갖다 우리가 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조 간접비를 다면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얘기하는 제2의 원가. 제2의 원가다. 그러면 제1과 제2를 갖다 다 합한 거. 제1과 제2를 다 합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제1과 제2를 합한 거. 이 제조 원가에다가 제조 원가 기본 원가죠. 이 제조 원가에다가 뭐를 갖다 하느냐? 자, 우리가 제조 원가는 요 두 번째 이야기 1원가와 2원가를 단 거라 그랬죠. 1원가와 간접비를 더하면 2원가라 그랬죠. 그럼 이 제조 원가 전체 바로 1, 2를 단 제조 원가 전체에다가 뭐가 되느냐? 판매비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앞쪽에 판매비는 비교적 뭐라 그랬죠? VC의 성격. 그다음에 관리비는 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죠? 고정비의 성격.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단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제조에 대한 원가에다가 판매비 관리비까지 다하면 총 토탈 코스트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토탈 코스트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총원가에다가 아까 계산하던 제조 원가, 이 1원가, 2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단 게 총원가를 그랬죠. 여기다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판매 이익. 얼마만큼 이익을 갖다 붙일 것인가? 판매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 합한 게 무슨 가격이죠? 판매 가격이다 하는 기본 원가, 제조 원가, 총 원가, 판매 가격까지 흐름을 먼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잘 알지만 가격의 형성도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마케팅 쪽과 회계 쪽이 바로 결부되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가끔씩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림을 그려보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 원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는 뭐가 되느냐? 원가 구성도가 이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접 농업비에 직접 재료비를 더하면 기본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제조 간접비를 넣으면 제조 원가가 되죠.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총 원가가 되죠. 그러다가 판매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다.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판매 가격의 형성도를 그려놓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원가 구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원가의 구성도다 하는 거는 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이외에 어디에서 바로 마케팅 쪽에서 얘기하는 이 폭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거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비유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에게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경우는 매입의 가격에다가 재비용을 더하라. 매입을 갖다 100만원 줬는데 운임비가 들었다면 합하면 매입의 원가라고 얘기한다. 매입의 원가라고 얘기한다. 그건 사와서 파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원가의 구성은 뭐였느냐? 그럼 원가 회계가 되죠. 원가 회계 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마케팅의 이 개념은 뭐가 되죠? 재무회계 개념입니다. 재무회계는 남에게 물건을 사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가 회계는 자기가 직접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는 뭐가 되냐? 남에게 물건을 사와서 팔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품을 사와서 파는 경우 그렇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 이 매입의 원가에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를 넣느냐?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넣어라. 판매비는 변동비적 성격, 관리비는 고정비적 성격이라고 했죠. 이걸 따면 뭐가 되느냐? 판매원가다. 판매원가라고 얘기해요. 판매원가에다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자기의 뭐가 되느냐? 그럼 판매이익, 마진을 이야기하죠. 이익을 갖다 우리가 추구하라. 판매이익을 넣자. 이게 뭐가 되느냐? 판매가격이다. 판매가격이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이 나오면 상급 일반에서는 최후의 마지막 가격으로부터 하나, 두 번째 요거와의 차이, 요 두 가지 차이를 우리는 마진 또는 이폭이라고 불러준다는 거, 요거에다 요 빼야 돼. 두 개 폭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이자를 아라비아 숫자 2로 둘폭으로 착각하자. 형성도만 알면 판매 가격에다가 뭐를 뺀 거? 매입의 원가를 뺀 요 두 가지 차이를, 요 두 가지를 합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이폭이라고 불러주고 영어로 마진이라고 불러준다. 마진이라고 불러준다. 상급 일반. 어디에서? 재무회계에서. 아까 얘기하던 건 제품을 만드는 원가회계에서 우리 교과서. 지금 제가 요 그린 거는 뭐가 되냐? 바로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소위 마케팅 쪽에서 말하는 이폭. 뭐에서 뭐를 빼나? 여기서 요걸 빼. 그럼 여기서 요걸 뺀 건 희망이익에다 뭐를 더한 것과 같아? 판매비와 관리비 요 두 가지를 더한 것과 같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